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이제 복대리입니다. 오늘 복대리까지만 이제 진동을 나갈 텐데요. 복대리는 이제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대리에서 그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잘 보시면 돼요. 이걸, 우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 서울에 사는 본인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부산이랑 부산 옆에 있는 김해랑 이게 두 군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내가 알고 있는 을이 어차피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부산 땅 하나랑 그 김해 땅 하나랑 이 사람이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위임을 해주고 그래서 대리권까지 줘야겠다. 그래서 을이 대리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토지가 어떤 토지라고요? 부산에 있는 토지 하나, 김해에 있는 토지 하나.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좀 자기가 힘에 붙여요. 이 두 땅을 다 팔기에는 부산 땅을 자기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김해는 뭐 자기가 부산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해는 왔다 갔다 하려면 어차피 뭐 교통 시간도 필요하고 자기가 또 김해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을 다시 김해 사는 어떤 사람한테 을 다시한테 똑같이 수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복대리인한테 수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수권행위. 근데 대리인이 하는 수권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해요. 수권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복대리권이 발생을 해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김해인데 을이 새롭게 수권행위를 한다. 우리가 수권행위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는 건데 수권행위가 뭐죠? 이 본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죠. 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죠? 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했고요.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 말고 상대방이 또 있었죠. 이 삼각형 말고 이제는 이 삼각형을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삼면관계죠, 이것도. 그래서 대리인이 하는 수권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복대리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을다시가. 그래서 을다시가 하는 행위를 여기서는 아까 이제 상대방은 대리행위지만 여기서는 복대리행위라고 해요. 복대리행위. 그리고 상대방이 있으면 이 김해에 사는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방 김해에 사는 병입니다. 김해에 사는 병이 이 물건을 사겠다, 이 김해 토지를 사겠다 하면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복대리에서는 이 개념을 잡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 복임행위라는 건 뭘까요? 한번 써보면서 할까요? 복임행위. 누가 주는 거라고 했죠? 누가 누구한테?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죠. 그러면 복임행위의 법적 성질은 뭘까요? 우리가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했는데 이 복임행위의 법적 성질은 뭘까요? 성질이 같아요. 이 수권행위는 본인이 준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너 대리권 가져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했죠. 이 복임행위도 똑같이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대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내가 좀 일하기가 좀 힘이 붙이니까 네가 이 대리권 가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임행위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아까 있었죠. 기본 삼각형,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삼각형이 크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그러니까 요거랑 색깔을 한번 달리 해서 볼까요? 요거랑 성질이 같아요. 같은 겁니다.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복임행위랑 성질이 같구나.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주체만 다른 거죠. 본인이 해주는 것은 이걸 수권행위를 해주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이것은 주체가 대리인만 됐을 뿐이지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 복임행위는 상대방이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임행위. 그래서 지금 복임행위를 봤어요. 이 복대리행위는 뭐 쉬운 거죠? 복대리행위는 쉽죠? 복대리인이 상대방이랑 하는 행위다. 복대리 행위. 복대리 행위. 우리가 대리하는 행위는 뭐라고 했죠? 만약에 상대방이 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 사는 사람이랑 대리인이 행위를 했을 때, 이걸 그냥 대리행위라고 하죠. 대리행위. 그렇죠? 이 복대리행위는 김해 사는 사람이랑 지금 한 거죠. 그래서 부산 사는 사람은 대리인이 했고, 이 김해 사는 사람은 복대리 을다시가 상대방 병이랑 매매계약을 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복대리행위는 똑같이 대리행위랑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지 토지가 어디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복대리는 복대리행위를 하면 상대방이랑 이 본인이랑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복대리 행위를 통해서. 그죠? 대리행위도 법률 효과가 이렇게 본인한테 생기는 것처럼, 부산 토지를 팔았죠. 그 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이 김해 사는 사람한테 이 복대리를 하면 그 법적 효과가 똑같이 본인한테 미치는 겁니다. 복대리는 어떻게 개념을 내릴 수가 있죠?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대리는 뭐냐 하면 뭐죠? 대리인이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선임했죠. 선임한, 그죠?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이 복대리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본인한테 속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게 틀린 겁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생기니까. 김해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그 김해 토지를 취득하고 본인이 대금 지급 청구권을 받게 되는 거죠. 대금을 이 사람한테, 대금이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본인한테 생기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복대리인의 개념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임행위도 봤고, 복대리인이 누군지도 봤죠. 법률효과 귀속되는 것도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이 그림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인이 이 어떤 그 김해 토지를 팔기 위해서 복임행위를 할 때 위임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관계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봤으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다시 책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랑 방금 봤던 그림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중요하다고 딱 별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리인은 시공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이게 무슨 소리죠? 부산 사는 사람이 김해 사는 일까지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 극복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자신이 선임했어요. 본인이 선임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리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신이 선임을 한 거예요. 대리인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게 이제 복대리인 지금 개념이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선임된 자를 복대리인이라고 하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그게 뭐라고 했죠? 수권행위에 대응된다고 했죠? 본인이 선임하는 것은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복임행위라고 했죠? 수권행위랑 같은 얘기예요. 그냥 복임행위라 한다. 그죠? 그리고 복대리인이 하는 대리행위를 복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알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복임행위의 의의와 성격 봅시다.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수권행위죠. 그죠? 복임행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아, 수권행위랑 같겠구나. 의미랑 성격이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복임행위는 을 다시가 됐죠. 복이라는 게 복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복, 복사.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서 대리권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아우 나 힘에 붙이네 하면서 선임했다고 보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대리인을 하나 더 선임하라고 이렇게 대리권을 준 거죠, 을한테. 그래서 이제 그 행위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복임행위는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리인이 알아서 선임을 한 겁니다.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복임행위 했다는 것을. 그만큼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복임행위는. 아시겠죠? 2번은 본인으로부터 대리인 선임의 특별 수권을 받아. 이 소리는 뭐죠? 본인이 개입했다는 얘기죠. 본인이 저기 김해는 네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뽑아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임한 것은 이런 경우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임한 거죠. 이건 복임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행위를. 알겠죠?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복대리권의 의의와 성격 나오죠. 복대리권은 여러분 이 그림을 볼게요. 보면 이 대리인은 뭘 갖고 있죠? 대리권을 갖고 있죠. 대리권. 그죠? 대리권. 이 사람은 이제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복대리권을 갖고 있죠. 누가 더 클까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누가 더 클까요? 이 대리권이 더 크겠죠. 왜 더 클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대리권을 기반으로 해서 그 권한의 일부를 띄워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복대리권은, 그러니까 대리권은 복대리권보다 크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아시겠나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기초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복대리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이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방금 1번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대리권을 기초로 복대리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종의 관계죠,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산 사는 사람이 대리권 잃어버렸어요. 대리권을 더 이상 대리권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의 복대리권이 남아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을 한 거니까 이게 없어지면 당연히 이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지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채우러 가볼까요? 복대리권의 의의와 성격 여기 봅시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반으로 하므로, 예, 포인트죠.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기출됐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리권과 복대리권은 병존은 가능하죠. 그죠? 병존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보면 부산 사는 대리인, 그 다음에 김해에 사는 복대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산 토지를 어떤 사람이랑 팔고 상대방
원이라고 해봅시다. 원. 1. 그리고 이 사람은 김해에 사는 토지를 상대방 투, 병이 투라고 해보세요.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권이랑 복대리권은 병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개념 잡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객관식 연습을 한번 제가 마련을 해봤어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왜 맞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대리인의 개념이 뭐죠? 대리인이 선임은 대리인이 했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했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여기까지 맞죠?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죠? 이게 개념입니다. 그리고 3번 복대리 행위 시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왜 맞죠? 복대리인이 하는 행위를 복대리 행위라고 하는데 복대리인이 그 행위 시에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해야 한다. 왜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죠? 그러면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즉 복대리 행위도 어떻게 보면 그냥 대리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 행위 또는 복대리 행위 다 현명을 해야 하는 거죠. 본인 표시를 해야 돼요. 본인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현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명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4번 본 거네요. 대리권이 소변하더라도 복대리권을 존속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대리권에 기반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 복대리권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보십시다.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이 맞을까요? 맞죠? 우리가 이제 그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이걸 이제 분류를 해서 봤잖아요. 이 뜻이 뭐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권, 법정대리권이죠. 임의대리권은 어떤 수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이죠. 딱 보기매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보기매기는 지금 어디 가죠? 항상 임의대리인입니다. 왜? 이 사람이 수권을 해서 복대리인이 탄생한 거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복대리인이 탄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되는 게 법정대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대리인은 그냥 이 사람의 복임행위, 그러니까 이 수권행위가 복임행위인데 수권행위를 통해서 탄생한 거예요. 개념 자체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다. 이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항상 임의 대리인이 맞습니다. 선임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니까. 아시겠죠? 6번 봅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아니죠.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한번 쭉 보시고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 복대리 행위, 복대리인, 복임 행위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신 거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개념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그러면 그 대리인의 복임 행위와 책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본인이고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이 있습니다.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상관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시겠죠? 이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리인이 이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상대방이랑 법률을 하면 이게 이제 복대리행위라고 했죠. 그것도 대리행위라고 보면 돼요. 대리행위 일종입니다. 그러면 법률 효과가 이렇게 해서 귀속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복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어떤 효과가 귀속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을 선임을 했으니까 선임에 대한 책임이 기본적으로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책임을 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 대리와, 그러니까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복임행위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면 그 사람이 처리하는 게 맞죠. 왜냐면 본인이 이거 네가 처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서울 사는 사람이, 이게 임의 대리이죠.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 사는 을한테 이 땅, 뭐 내가 지금 부산이랑 김해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네가 팔아주면 좋겠다 하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수락을 했으면 이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이 사람을 믿었으니까 그런 걸 줬는데 이 사람이 힘에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직접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하는 게 임의 대리인. 그래서 복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예외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 120조를 한번 보세요. 보면 이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데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임의 대리인은 자기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직접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 뭐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 대리는 복임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법정 대리를 먼저 한번 볼까요? 법정 대리는 어느 경우에 주로 있죠? 제한 능력자일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주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이나, 이 법정 대리인은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재산상 행위에 대해서 모든 행위를 어떻게 보면 대리를 해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범위가 훨씬 넓다는 얘기예요. 해야 하는 업무 영역이. 어떤 토지를 판다, 이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일일이 어떤 그 포괄적인 어떤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는 거죠. 훨씬 범위가 넓어요. 법정 대리인의 범위가. 이 사람은 힘에 붙이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임 행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뉘앙스를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권한이 크죠. 권한이 큽니다. 법정 대리인이. 그래서 권한이 크기 때문에 책임도 커요. 그만큼. 그냥 쉽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한이 크고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 그냥 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위도 작고 권한도 작죠. 그 부분이 한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한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이 적죠. 그래서 이에 따른 책임도 적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그렇지, 제한 능력자에서 주로 나왔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겠구나. 그래서 권한이 크겠구나, 많겠구나. 그러니까 책임도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임의 대리인은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토지를 팔아달라는 어떤 그런 부탁이나 권한이 적지. 그 부분에 한정하지. 웬만해서는 자기가 해야 하는데 선임을 했어.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적겠구나.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책을 봅시다.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임의 대리인은 특정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으며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이 우리 대리 파트에서는 그냥 법조문 자체가 중요해요. 이대로 딱 아셔야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판례를 봅시다. 판례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관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일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한 복대리일 선임에 관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12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본인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판례에서 보면 대리인 자신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복대리 선임에 관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낙을 본인의 허락을 이런 경우에만 가능한데 넓게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넓게 본인의 허락을 넓게 인정을 해주자. 웬만해서는 그래 대리인이 그냥 혼자서 처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 웬만해서는 복대리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넓게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본인의 허락 그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넓게.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판례에서. 그래야지 세상 일이 빨리빨리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허락을 넓게 인정해주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된 것은 오피스텔 분양 업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이런 업무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봅시다. 분양을 위임받은 자가 광고를 내거나, 그쵸? 위임받은 자, 즉, 이 경우에는 지금 대리인이겠죠. 위임받은 자니까. 대리인이 분양을 위임받은 자가 광고를 내거나, 직원 또는 중개업자를 동원하여 분양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양 사실을 방문한 자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분양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죠. 그 업무 자체가. 여기까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업무는 분양업자의 능력에 따라, 즉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므로 그러겠죠.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러면 훨씬 더 일 처리가 그 능력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복대리인이 좀 무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양업자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무처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죠? 봅시다. 본인의 허락이 묵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넓게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판례를 좀 헷갈려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오피스 분양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지. 그러니까 보기 명의를 쉽게 인정해 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본인의 허락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한 건데요. 임의 대리는 권한이 작다고 그랬죠. 적다. 그래서 책임도 적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임의 대리인이고요. 법정 대리인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권한이 크죠. 그죠? 그래서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부터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 법정 대리인은 책임이 크다는 게 어떤 책임이냐면 전적인 책임을 져요. 전적인 책임.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법정 대리에. 그리고 이 법정 대리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책임이 약간 감소가 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선임 감독상 책임이 있나 보다.
전적인 책임보다 전적인 책임은 전부 다 지는 거고 선임 감독상 책임은 조금 그것보다 약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근데 지금 임의 대리를 보잖아요. 임의 대리는 원칙이 선임 감독상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다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조문을 보면 본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복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지시를 받아.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더 책임을 다운시켜서 불성실하다,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불성실하다, 그리고 뭐 임무를 해태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 이런 것을 알고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다. 이것보다 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더 넓은 겁니다. 이것은 약간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 감독상의 책임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는 법조문에서 주로 출제가 돼요. 뭐 어떤 막 어려운 그 해석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법조문에서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세 종류로 나뉘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 종류. 1번 제일 센 거부터 쓸게요. 전적인 책임. 두 번째 뭐죠? 선임 감독상 책임. 세 번째가 해태, 불성실 해태에 대해서 어떤 그 태만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은 책임, 통지하지 않은 책임. 딱 이렇게 써놓고, 이 두 개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복임행위했을 때 지는 책임이고, 그러면 이 두 개는 누가? 임의 대리인이 복임행위를 했을 때 지는 책임인데, 이게 법정 대리는 원칙이고, 이것은 법정 대리는 예외이고, 임의 대리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도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다시 책으로 봅시다. 그리고 이제 2번을 지금 아직 안 봤죠. 이거 2번도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위해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빚을 지고 있는데, 아들이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빚을 어떻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한테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교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이렇게 준 거예요. 대리권을. 담보 제공에 대한 대리권을 준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복인권을 포함하여 채무담보를 위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무슨 얘기냐면 이 아들이 그래서 그래 네가 이제 문서를 네가 가지고 있어라 했던 것은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된다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한 것을 보아 아들로부터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자. 이게 누구죠? 복대리인이겠죠? 이 복대리인을 통해서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임의대리죠. 이 경우는 임의대리지. 임의대리. 여기는 이제 성년의 아들이겠죠. 성년의 아들. 뭐 미성년 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성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대리권을 수여를 한 거죠. 임의대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본인이 처리하는 게 원칙적이지만 본인의 허락, 여기서 본인은 아버지입니다.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임행위를 할 수 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우리 판례 봅시다. 판례는 우리가 본인의 허락을 넓게 해석하는 게, 넓게 인정을 하는 게 판례의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허락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인 선임을 통해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것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에 대한 책임이 121조에 나오는데, 그냥 이 121조 자체에 대해서 딱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 법조문 자체 뭐 넘어가는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입니다. 원칙이. 그런데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을 경우에는 부적임, 복대리인이 부적임해요. 본인이 지명을 한 사람이 좀 부적임해요. 적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임무에. 그리고 그 복대리인이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이 했대요, 그 대리인이. 그런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태만할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 번 더 다운이 됐습니다. 본인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책임은 한 번 더 다운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 책임,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그 복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주자는 얘기예요. 참 힘에 부치겠구나. 그래, 뭐 당연하지. 그렇지. 선임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는. 그죠? 아까 그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원칙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법정 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때만 전조 1항, 이게 뭐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봅시다. 법정 대리인은 임의로 사임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 제한 능력자들에 대한 법정 대리인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선임하기에는 힘들어요. 그죠? 신분상 어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 영역도 광범위하죠. 그죠? 따라서 복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걸 아시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책임도 크게 지겠구나.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부득이한 일은 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게 되겠죠. 이제 복대리인의 지위, 복대리의 삼면 관계라고 제가 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복대리인은 이 삼면 관계가 이거죠. 그래요. 이제 김해에 대한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본인 갑이 서울에 살고 있고요. 근데 을한테 이렇게 줬는데 을이 김해는 처리하기 힘들어서 복임행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복임을 했어요. 그래서 을 다시 복임행위를 통해서 이 을다시가 복대리인을 선임했고, 어떤 김해에 사는 병과 그 김해 부동산 A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A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다는 것은 복대리 행위를 한 거죠. 복대리 행위. 그래서 그 효과가 이렇게 귀속이 되는데, 우리 삼면관계, 이제 대리행위 삼면관계 다 봤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대리행위 파트에서 봤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1. 복임행위. 복임행위를 한번 봐야 하고, 그죠? 복대리행위도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복대리인이랑 상대방 간의 관계, 그리고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상대방과 본인과의 관계, 이게 이제 1, 2, 3 해가지고 삼면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1번 대리인과 복대리인 관계, 뭐라고 했죠? 대리인이 복대리인한테 복임행위를 하는 거죠. 복인권을 수여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수권행위죠. 대리인의 수권행위, 즉 복임행위에 의해서 복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대리권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또한 여기서 정해진답니다.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다음에 대리권이 소멸되면 소멸한다. 기출된 내용이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행위를 통해서, 복임행위를 통해서 복대리인이 나오죠. 대리인이 선임행위를 했다는 것은 복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법률 규정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대리인이 선임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임의대리인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복대리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복대리인도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할 수 있으나 이 복대리인은 120조, 121조, 즉 왜냐하면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임의대리인에 대한 책임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뭐 하시면 좋죠. 근데 막 이해를 못 하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 여기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 복대리인도 책임을 지는데 복대리인의 책임은 임의대리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죠. 본인과 복대리인의 관계. 뭐 이게 2번이 됐든 이게 3번이 됐든 아무튼 본인과 복대리인 관계는 뭐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여기서 본인과 복대리인의 관계는 대리 관계구나. 그래서 복대리인이 복대리 행위를 하면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이 되는구나.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인이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대리행위, 복대리 행위를 할 때는 현명을 해야겠죠. 본인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이것은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무조건 대리에서는 법조문은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뭐 기출문제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가 의무가 있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그냥 그 자기의 대리권을 준 사람 그 대리인이랑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봅시다. 그럼 복대리인과 상대방의 이건 쉽죠? 갑을 병 해가지고 이제 그 대리의 삼명관계에서 이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현명을 해야지. 대리행위 당시에 현명을 해야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대리행위도. 그리고 어떤 의사표시 하자 아니면 뭐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뭐 악의인지 과실인지 이 둘 사이에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복대리가 했을 경우에도 을다시가 만약에 상대방이 했더라도 현명을 당연히 해야 하고 이 복대리 행위의 하자는 복대리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하여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므로 대리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즉 현명도 해야 하고 하자 판단도 복대리를 기준으로 한다. 예, 아시겠죠? 넘어가 봅시다. 복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봅시다.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복대리는 이게 이제 기본 관계예요. 그죠? 근데 이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한번 소멸사유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소멸사유 배웠죠? 본인의 사망. 소멸사유가 되지. 근데 이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그냥 대리인이에요. 이 사람도 대리인이고 이 사람도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대리권의 소멸은 복대리권의 소멸은 우선 이 갑과 을 다시를 기준으로 한번 보고 이거 먼저 봅시다. 한번 봅시다. 1번 보는 거예요. 본인 사망. 그러면 소멸사유 을다시의 사망. 즉 복대리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뭘 파산. 이 사람이 그냥 파산이 되면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죠? 피성년 선고. 이렇게 하면 소멸을 합니다. 그죠? 4가지 사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 복대리인은 을로부터 파생된 사람이죠. 숙권행위를 했죠. 숙권행위 여기서는 복임행위라고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임행위에 대한 숙권행위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임의대리인이죠. 그렇죠? 임의대리인이랑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의 숙권을 통해서 탄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임의대리인의 특유한 소멸 원인까지 받아요. 뭐였죠?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이 사람이 너 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괜히 갑한테 욕먹게 생겼다. 철회해버려야겠다. 철회해요. 숙권행위 철회. 을이 철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소멸 사유가 됩니다.
예, 아시겠나요? 1번을 봤습니다. 근데 또 어려운 게 2번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기반으로 하죠. 대리권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 을에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리권 소멸 사유가 곧 또 복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을다시라고 합시다. 을다시. 그 다음에 병 했는데 이 사람 자체로 한번 판단을 했어요. 1번. 근데 이 사람 자체로 2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또 뭐가 있죠? 본인의 사망, 그죠? 갑의 사망, 본인 사망, 그 다음에 을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이 대리인의 피성년 선고, 또 소멸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근데 복대리권 1번 판단할 때 이것은 어차피 했잖아요. 갑의 사망. 뭐 중복되니까 뭐 의미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대리인의 사망, 파산, 피성년 선고까지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복대리권의 소멸 원인은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 즉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권 일반의 소멸 원인 그 규정이 있잖아요. 127조, 128조에 적용을 받는다. 한편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권 소멸 원인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므로 대리권 소멸 사유도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이 둘 다 사유가 된다는 거죠. 기억 플러스 니은이 소멸 사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딱 기술을 했어요. 봅시다. 복대리권 일반의 소멸 사유 뭐죠? 아시겠죠? 127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라고 했죠. 대리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복대리인이 탄생했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의 특유한 소멸 사유까지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 다음에 복임행위 철회에 의해서도 복대리권 소멸합니다. 그리고 3번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따른 복대리권 소멸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때는 뭐 본인 사망은 중복되니까 그 의미는 없는데 어차피 여기서 한번 딱 걸려지니까 지금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대리인이 또 그 임의 대리인이라면 본인과 대리인 간의 원인된 법률관계 그때도 그럼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 본인한테 어떤 계약을, 위임 계약을 했을 때 그 종료 또는 그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에 의해서도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려운데 문제 뭐 자주는 아니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는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대리인이 사망하면, 그죠?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쉽죠? 쉬운 듯 어려운 거죠. 이건 쉬운 듯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상하다. 복대리인이 안 죽었는데 왜 대리인이 사망했다고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 답을 못 찾는 거고. 아, 대리인이 사망하면 딱 이렇게 생각해요.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복대리권 소멸로 연결되는구나. 이러면서 문제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어렵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 쉽게는 나오는데 뭐 이렇게 대리인이 사망 말고 파산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맞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대리인 파산,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 소멸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봤죠? 그래서 다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